상직 상호작용 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하고 달리 지난 시간에는 그 고전적인 의미에서 상직 상호작용론자들 초기에 상직 상호작용론의 이론적 맥락을 정초했던 사람들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걸 통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의 사회 이론으로서 확장시켜 나갔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어,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어빈 고프만이라는 사람하고 하워드 베커하고 이제 엘리 러셀 혹실드, 뭐 최근에 감정사회학 가지고 이제 가장 이쪽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영화 얘기해서 기억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 영화 찾았어요. 그 영화 왜 생각 안 나지? 생각 안 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진짜로 영화 제목이 아니 외국어 그대로 이거 뭐 따로 영화 제목을 붙이지도 않고 진짜 이렇게 했어요. I'm pretty. I feel pretty. 그, 그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인데 코미디인데 에이미 슈어라는 여성 코미디가 주연을 맡은 거고 음 근데 내용은 어느 날 그 체육관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부딪혔는데 아무 이상은 없는데 그러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그 전에 자기 몸이라든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하적으로 생각한 사람인데 자신감도 없고 너무 예뻐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 벌어지는 또 그래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막 이제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 된 거죠. 굉장히 과거에는 소극적이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되면서 이제 그리고 또 그렇게 된 그게는 자기가 외모가 굉장히 이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당연히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나가다 자기 보고 사람이 씩 웃으면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저 사람 나 비웃는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뭐야 나의 호감을 가져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상황 정의를 딱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바뀌어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난번에 상호작용론의 베이스가 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상황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결 나왔는데, 어, 이 영화와 관련해서는 이 영화뿐만 아니라 주제곡도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음, 미투라는. 그,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음악을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럼 앞에 전주곡 나오는 순간, 이 노래 하게 될 겁니다. 주로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뭐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노래, 뭐 음악 리스트 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꼭 들어가 있는 노래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몇 가지 다 하면 이제 500일의 서머라는 영화가 있죠. 여기 서머는 진짜 이게 철자 보면 서머, 여름이에요, 여름. 근데 사람 이름일 거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I Feel Pretty는 비교적 이제 2000년 넘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에 10년대 후반에 나온 거지만 500일의 서머는 이제 그 이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500 나온 김에 비슷한 제목이 500번째 첫 키스. 이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자 주인공이 기억이 확 날아가 버려요. 뭐냐면 아침마다 과거의 기억이 자고 나면은 다 기억이 안 나. 완전히 새로 세팅돼요. 어,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근데 이게 로맨틱 코미디에서 이걸 잘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날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그 다음날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로맨틱 코미디예요. 굳이 뭐 로맨틱 코미디를 이렇게 쭉 소개하는 거는 안 그래도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현대 사회학 이론이고, 음, 또 지금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 수업이 이거 마지막 수업이니까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뭐 이게 현대 사회 이론이 사실은 그냥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고 어렵죠. 어려운데 여기에 예로 들은 영화마저 진지하고 그러면 좀 그럴 거라고 와서.
사실은 상황 정의에 대해서 여러 영화들이 거의 모든 영화들이 자세히 보면 상황 정의 주인공들이라다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의 상황 정의를 우리가 유추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위라든가 이런 거 혹은 그걸 통해서 기대되는 저 사람들의 예상되는 뭐 행위라든가 생각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이왕이면 좀 가볍게 좀 접근해 보자고요. 직관적으로. 때로는 이제 사회 이론이라는 걸 너무 묵직하게만 이렇게 딱 소개하고 그렇게 끝나 버리면은 이게 어떤 경우 그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처음 입문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좀 가볍게 좀 이렇게 방학 때 시간 나면 좀 보면서 할 수 있는 걸로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현대 넘어와서 상식 상호작용 이론들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어 어빈 고프만입니다. 어 어빈 고프만에 대해서는 평가는 이제 요게 무한히 작은 것들의 발견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업 중에 많이 언급되는 피에르 브루디에가 이제 어빈 고프만에 대해서 딱 평가하는 말이에요. 무한히 작은 것들의 발견.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사실은 거기서 인간도 얘기하고 물론 뭐 개인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조 기능주의도 그렇고 구조주의도 그렇고 그 앞에 뭐 프랑크푸르트나 뭐 뉴레프트 이쪽도 다 개인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막 체계하고 거대한 조직 구조 막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개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구조라든가 어떠한 거대한 조직이라든가 여기와 관련되는 어떤 보편적인 개인 그런 얘기의 느낌이 드는데 이 오빈 고프만은 이 상상 상호작용론이 그렇듯이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데서 그렇게 얼핏 배웠지만은 느낌이 오게 배웠지만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 실생활이 관심이에요, 이 실생활. 우리 하루하루 이제 우리 살아가는 생활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사람들 간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고 상호작용이 어떻게 주냐.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개인들의 이러저러한 만남과 상호작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논리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만남을 하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평소 같으면 이제 강의실을 하겠지만 이제 보충이라 특별한 상황이니까 지금 뭐냐면 그 뭐죠? 영상이나 화상 이런 걸로 뉴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음, 물론 상징 상호작용론자들의 원리 그 한다면 여기 내 화면도 내 얼굴이 나오는 화면도 같이 띄워서 이렇게 쫙 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뉴미디어 한계가 지금 교실 수업하고는 틀리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동시에 접촉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상호작용에 가깝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한계가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 어쨌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소 시차도 있겠지만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고프만이 와서 이제 상호작용에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보는 건 이와 같은 대면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이제 인식하고 반응하나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 그러니까 대면 참여자의 인식과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둘로 나눠요. 초점 있는 상호작용, 초점 없는 상호작용.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쉽게 이해하기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여러 가지 구구절절히 얘기해도 나중에 우리가 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뭐냐면은 크게 이 사람은 초점 있는 상호작용, 초점 없는 상호작용. 그말 그대로 초점 있다. 상호작용에 초점 있다는 건 뭐예요? 포커스 됐다는 것.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게 뭐 연인 간의 데이트든 뭐 친구들끼리 만난 거든 안 그러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서로 이거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상호작용이든 뭐 그와 같은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초점 있는 상호작용은 우리가 그 전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혹은 앞에 뭐 상징 상호작용 원만 딱 들었을 때 느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호작용 있잖아요. 그 아는 사람들끼리 혹은 특정한 목적을 모여서 같이 모이는 거. 안 그러면 직장에서 동료와 직장 상사와 이런 상호작용.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 연인끼리 뭐 이런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호작용이 다 초점인 상호작용. 근데 이 사람이 도입한 건 뭐냐면 여기서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라는 걸 도입해요.
자, 초점 없는 상호작용은 뭐냐?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교 아니다, 다시. 집에서 만약 수업 시간에 가져간다면은 학교 들어와서 교실에서 제가 강의하는 수업에 들어와서 저와 수업 시간에 그리고 주변에 옆에 앉은 여러분과 같은 이 수업을 듣는 동료 학생들 간에 이거 초점 있는 상호작용이죠. 그런 초점 있는 상호작용을 하기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사이에 무수히 많은 공간을 거쳐왔죠.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공간에 따라서 여러분 혼자서 왔나요? 그 공간에 여러분 혼자만 있었나?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출발해서 지하철을 탔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 지하철 공간에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 출퇴근 시간 같으면 뭐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 꽉꽉 껴서 오잖아요. 그리고 동대 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그쵸 역 나오면은 그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쵸 쭉 와가지고 우리 3층에 있는 사회과관 3층까지 올려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또 평소에는 또 드물지만 평소에 엘리베이터가 어쩌다 혼자 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뭐야 통틀 뭐 이렇게 두세 명이 같이 여유 있게 올 수도 있지만 예컨대 수업 전후에 꽉 차는 시간들 있잖아요. 거긴 막 엘리베이터에 찡겨서 오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이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 뭐냐? 단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아무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 왜 상호작용은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점이 있는 게 정상적인 상호작용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초점이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전혀 초점이 없이 아무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공간에서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여기 의식행동이라는데 가로치고 무의식도 포함시켰어요. 의식적으로 진짜로 의식적으로 행동해요. 그때는. 그리고 또 무의식적으로도 행동해요. 따라서 행위를 조절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건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그 3층 우리 사회학과 그 지금 강의실로 올 수 있는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 지하 1층으로 돼 있죠. 그 사실상 1층이죠. 그 엘리베이터 딱 타는 이제 수업이 앞두고 있고 막 그래서 꽉 끼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서로 표정이 무표정이 됩니다. 정말 꽉 끼어서 무표정이 됐고 그냥 혹은 하늘을 쳐다보거나 어쩌다 몸이 부딪히면 서로 이러거나 안 그러면 도리어 의도적으로 다른 데로 막 시선을 회피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친한 그리고 정말 뭐랄까 1차 집단에 해당하는 예컨대 가족이라든가 오래된 친구, 연인 이런 사이면 정말 몸을 밀착시키죠. 어? 밀착시키고 있고 뭐 서로 껴안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같이 다가와 붙어도 갑자기 제가 이렇게 밥 먹는데 옆에 있는 동생이라든가 혹은 조카들이 와가지고 내가 나한테 어깨동무를 하고 삼촌 이거 봐봐 그리고 유튜브 딱 틀어줘도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 옆에 딱 붙었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 정상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바로 그와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원 지하철, 만원 버스. 특히나 공간이 좁은데 사람이 막 밀착된 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안 그러면 굉장히 번화가의 횡단보도 같은 경우. 그렇죠? 그때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부러 하늘을 쳐다보고, 안 그러면 옆을 돌아서 시선을 서로 회피하고, 안 그러면, 어, 표정을 굉장히 무표정한,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다든가, 그와 같은 걸 하는 건 실제로 뭐예요? 내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당신한테 이렇게 밀착돼서 붙지는 않는다. 왜? 우린 생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 쫙 밀착된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서로가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들, 바디랭귀지, 표정 이런 것들을 지어서 서로에게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초점 있는 상호작용과 다르게 상호작용을 해요. 근데 초점을 없는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이 초점이 없는 것만 의도적으로 초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날카롭게 의식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화되면서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넓은 공간도 예컨대 넓은 공간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 횡단보도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붐빌 때가 있지만 사람들이 한산할 때 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저기 맞은편에서 한 명이 오고 내가 이렇게 쭉 가.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일부러 둘이 지나칠 때쯤면 서로 뭐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지나쳐요. 이거는 거의 뭐 의식적이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자, 이게 초점 없는 사고장애예요. 왜 그러면 이 초점 없는 굳이 아니 초점이 안 그래도 없는데 굳이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서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진짜 의식적으로 막 하느냐. 어. 그거는 간단하죠.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봐요. 그 사회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꽉 껴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여성이든 남성이든 쭉 진짜 초점을 맞춰 눈으로 말 그대로 눈을 맞춰 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래요. 어 이 많은 우주에서 더군다나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렇게 만나는 게 이게 보통 인연이냐고 서로 전화번호 교환합시다. 그래 봐요. 어떻게 돼요? 그 잘못하면은 학교에 대자본이 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초점 없는 상호작용. 이게 고프만이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일상이 운영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섬세하게 조정하고 연출한다는 거예요. 어. 자, 일단은 거기까지만 알고 이제 초점 있는 상호작용 넘어가죠. 초점 있는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우리 이전까지 그냥 상호작용. 일반적으로 상호작용 그럼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서로가 주의에 집중하고 함께 참여하는 거. 뭐야? 상대 영역 안에서 공식적으로 입장하는 거죠. 뭐 예컨대 강의실 들어오는 거나 안 그러면 내가 수업 끝나고 강의실 퇴장하는 거. 혹은 친구 만났을 때 반가 반가 그러고 안 그러면 연인들끼리 만나면 있잖아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게 영역 안에 입장하는 거죠. 서로가 있는 마주보고 뭐 하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은 마주보고 하는 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내가 강의하러 들어와서 교탁안에 앉아가지고 강의실 칠판에 판사하는 거랑 생판 모르는 어떤 아저씨나 아줌마가 들어와서 갑자기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막 얘기해봐요. 그럼 당황스럽게 되겠죠?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영역 내에 공식적 입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초점 있는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이 사람은 이걸 인카운터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남이란 뭐예요? 초점 있는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사건, 대면 모임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회적 모임의 단위가 만남이에요. 기본적인 사회적 이 사람의 사회적 사건 내진 사회적 단위, 사회의 기초 뭐야? 고프만에게는 이게 만남이에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서부터 그 집단의 행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집단의 행위 속에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구성 인원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 있는 상호작용의 경우 의뢰가 필요하죠. 예컨대 게시 의뢰, 마감 의뢰. 들어와서 수업 시작합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럼 자, 좀 어수선하다면 자, 이제 조용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뭐 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눈 팔고 있거나 혹은 혼자서 뭐 다른 뭐 인스타를 보고 있거나 막 그러다가 이제 수업 시작하면 이제 자세를 고치 않고 노트북을 피든가 아니면 필기 도구를 피든가 그런 자세를 취하죠. 이게 게시 의뢰죠. 어. 마감 의뢰는 뭐 끝나고 내가 나가면 마감 의뢰죠. 안 그러면 여러분도 끝났으니까 자 끝납시다 그러면 다음 강의가 급한 사람은 우르르 짐 싸서 일어나고 하는 거. 일종의 이게 의뢰처럼 쫙 연출된다는 거죠. 음. 자, 그다음에 이게 초점 있는 상호작용이 그거고 초점 없는 상호작용 얘기를 할게요. 초점 없는 상호작용은 뭐냐면 이제 초점 없는 상호작용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거기에 의뢰들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관심 가져야 하는 건 시민적 무관심이요. civil attention. 초점 없는 상호작용의 핵심 기술이라는데 아까 그 얘기했죠. 많은 엘리베이터에서 억지로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안 그러면 어쩌다 몸이 부딪히면 뭐 헛기침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어, 시선을 억지로 회피하는 거. 이게 시민적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관심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의로 일부러 몸을 붙인 게 아니다는 걸 계속 발산하는 거예요. 어. 아까 봤을 때 아까 그 얘기도 했죠. 신호등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건널 횡단보도에서 딱 두 사람이 서로 마주고 가는데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제 일부러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차하는 지점에서 더욱 신경 써 가지고 옆을 보거나 딴 데를 보는 거죠. 만약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려봐 봐요. 그러면 상대가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리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경우는 일부러 고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 아니면 다른 데 관심을 갖는 더 하드가 그런 거.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무관심을 발산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적 무관심이라고. 자,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뭐예요?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측면은 그렇죠. 우리의 상호작용이라는 건 크게 뭐 보면은 말 그대로 대면적으로 서로가 알고 있는 초점이 있는 상호작용이지만 우리의 또 특히 현대인들은 과거와 다르게 상당수가 정근대와 다르게 어떻게 돼요? 언포커스드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이유야. 간단하죠. 뭐 도시 생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다원화돼 있고 서로가 잘 모르는 지역을 너무나도 많이 통과를 해야 자기가 대면 있는 초점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갈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학교 오고 학교에서 집 가는 그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친구랑 뭐 연인을 만나서 뭘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뭐 예컨대 업무를 보러 가서 계약 관계다. 그래서 뭐 출장을 가서 업무를 봐. 출장 간 게 아니라 뭐 간단히 시내 가서 업무를 본다 그래도 그 업무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뭐 그렇죠. 예컨대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거 초점 있는 상호작용이죠. 그 업무와 관련돼서 계약 관계이긴 하지만. 뭐 서류에 서명하고 뭐 나온다. 그것만 딱 하고 집에 돌아왔다. 근데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요. 그 피곤함의 원인은 물론 뭐 장거리 이동하고 뭐 버스에 치이고 기차에 치이고 뭐 이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정말로 내가 아무런 의식 없이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알게 모르게 어떤 때는 정말로 굉장히 치밀하게 의식적 작용을 해서 시민적 무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내가 탁 들어오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 사람은 이것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면 연극적 비유로 확대시켜요. 그래서 이론을 완전히 우리의 사회적 삶을 연극에 비유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드라마톨로지라고 해요. 드라마톨로지라고 하는데 사회생활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일종의 연극 같은 거다. 인간은 관객 앞에서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고 사회는 이러한 저러한 연기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은 연극 같다고. 아니 뭐 그런 대중가요라든가 안 그러면 옛날 문학 이런 데서 이거 비유 셰익스피어 그게도 뭐 그런 거 나와요. 이 삶을 이제 굉장히 연극 무대에 비유해 버린 게 막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극 무대에 펼쳐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은 많이 했을 거예요. 아 진짜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 가서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지. 억지로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경우. 응? 별로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만 되는 경우.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아요. 사회생활하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걸 연극 무대를 비유했을 때 여기에 구성 요소는 마치 연극의 구성 요소와 똑같아요. 배우, 액터가 있어야죠. 관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액터를 지켜보는. 그다음에 대본. 이게 사회적 시나리오죠. 소품이 있어야죠. 자, 봅시다. 배우는 아니 뭐 설명이 필요 없고 관객도 설명이 필요 없죠. 관찰하고 평가하는 타인들이죠. 다만 조심해야 될 게 관객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연극 무대에 비해서 여러분의 애인하고 연인하고 데이트를 해. 남자친구 내지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해.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남자 내가 내 내가 거기 주인공으로 딱 했을게요. 내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해요. 그러면은 둘이 데이트하는 걸 옆에서 카페에 갔을 때 이렇게 쭉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안 그러면 내가 둘이 연인이 갔을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우리를 또 지켜봐요. 그럼 친구들이 관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 그 배우 그 나와 같이 있는 그 연인은 그 뭐냐면 일종의 팀이죠, 팀. 팀으로서의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좀 구별해요. 팀으로서의 타인은 나와 같이 무대에 올려져서 같이 연기를 하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무대판이 어떤 데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이 나오는 게 완전히 여러분을 둘러싸고 다 관객이 되는 경우 있지만은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같이 팀으로 관객 앞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쉽게 뭐 우리 수업 중에 예를 든다면 팀플 있잖아, 팀플. 팀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대표가 혼자 나와서 발표할 수도 있지만 같이 나와서 발표할 수도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그래서 딱 발표하고 그 다음 부분은 여기서 PPT 몇 부분은 내가 발표하고 그 다음 부분은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발표한다고 그랬을 때 같은 팀이잖아. 내가 발표하는 건 또 나의 관객으로서 내 수업을 내가 팀 발표를 할 때 쭉 거기 교수님하고 여러 학생들을 같이 지켜보는 게 관객이지만 또 같이 발표하는 이 배우는 옆에 있는 친구는 같은 팀으로서의 배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야? 나와 그 사이에는 또다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끼리도 배우들끼리도 서로 평가를 하죠. 서로 관객이 돼주죠. 짧은 의미에서는. 그건 좀 구별해서 생각하길 바라고. 그래서 관객이다. 오로지 내가 관객과 전체만 관객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연극 무대에 와서 나와 같은 팀을 이루고 배우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하고들도 그 사람들하고 일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쳐다보면서 관찰하고. 그렇지만 더 넓게는 관객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본입니다. 대본.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규범, 예절, 문화적 시나리오, 뭐 문화적 기대치 이런 거죠. 기대치죠. 그 다음에 소품, 자신의 정체성의 역할을. 그 무대의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 소품을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품이 또 하나는 무대 배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무대 배우의 역할에 맞게 소품이 꾸며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물질적 비물질적 도구다. 뭐가 있겠어요? 예컨대 뭐 신분야 전문성을 나타내는 그 뭐 복장이라든가 분장이 있겠죠. 예컨 의사의 청진기라든가 흰 가운. 뭐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제복 같은 거 있잖아요. 경찰 역할이다 그러면 경찰 제복 이런 것들. 혹은 뭐 상징 소품이라고 하는 거.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죠. 사회적 지위나 부위를 부연출하는 것. 고급 외제차, 아니면 명품 가방. 뭐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주위에 전문 서적을 쫙 둘러놨다든가. 이제 교수님, 선생님들 연구실 가면 전문 서적들 있잖아요. 교수님 연구실 가면 전문 서적들이 쫙 책이 가득 같잖아요. 그럼 딱 보는 순간 뭐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게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 들어갔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교수 연구실이야. 책만 가득 담겨 있고 웬 중년에 남자 뭐 아저씨 아줌마가 딱 앉아 있다. 그럼 느낌은 최소한 여기 대학이란 걸 알면은 대학 교수구나. 안 그러면 최소한 연구원이거나 이걸로 딱 생각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뭐 종교적 상징들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상황, 배우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거기서 특정한 역할을 연기하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나의 상황을 빠르게 구조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타인들, 관객이라든가 팀의 타인들, 어, 팀으로서의 타인이 나와 상호작용할 때 빠르게 세팅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죠. 또 하나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실은 뭐야? 우리가 소품을 사실 정교하게 준비를 하죠. 의도하지 않지만 또 하나는 그래요. 의도하지 않지만 그냥 쌓여. 교수님들이 그 연구실엔 저도 막 제 서재나 이런 데 보면 책이 넘쳐나죠. 집에서 가족들이 제발 갖다 좀 버리라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쌓여요. 쌓인 것도 있고 어, 또 주로 그걸 가지고 연출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은 교수 같은 사람들은 주로 연출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을 더 정교하게 하고 또 한편 그걸 통해서 이사 나스로 뒤에 나오겠지만 소위 말한 인상 관리, 인상 관리.
내가 타인들한테 어떻게 보이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타인들한테 어떻게 인정받기를 바랐을 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말 그대로 인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어떤 패션을 가지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누가 섬세하게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상당히 이제 소품이 중요한 역할이지만 소품으로 해서 실패하기도 해요. 인상 관리가 실패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부가 있고 좀 그런 사람으로 과시하고 싶은데 대본에 그래서 사람 모임에 딱 명품 가방을 들고 가는데 그게 짝퉁이야. 그게 만천하에 폭로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신이죠, 망신. 그 인상 관리 실패예요. 예,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상 관리, 자기가 지적인 걸 인상 관리하기 위해서, 그쵸? 두툼한 책을 들고 나간 거야. 두툼하게 막 어려운 책도 들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야기에 이야기할수록 미천이 딸려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도 들통났다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연극 관련돼서 얘기한 게 뒤에 나오겠지만 인상 관리 기법이란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세팅돼서 우리는 어떤 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 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음, 사회 무대에서 연극장치에서 만들어진 개인이 연기해야 배역. 우리는 각각의 배역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죠. 여러분은 학교에 와서는 학생으로서의 배역을 수행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사회적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 저는 교수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때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어. 따라서 이게 뭐예요? 특정한 사회적 위치의 사람에 따르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대예요. 사회적 규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다 그랬을 때, 그 친구는 학교에 갔을 땐 최소한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누구누구의 자녀다, 부모를 만나면 최소한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할 기대를 할 수 있죠. 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역할 수행, 역할 몰입, 그쵸. 단순한 수행을 넘어서 거기에 정말 몰입하는 경우 많죠. 그걸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려고 이 몰입을 통해서 내가 맡은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그러죠. 물론 그 역할이 부정적인 역할인 경우는 예외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역할 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거리두기. 이건 뭐예요? 어, 사회적으로 부유한 역할을 자아가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00% 몰입이 아니라 은근히 거리를 두는 게 이게 역할 거리두기. 어,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거나 하면서 뭐 장난이야, 뭐 태도는. 어. 예컨대 중고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친구들끼리 열심히 쓰는 수업 열심히 듣는 친구 옆에서 막 난 옆에서 딴짓하면서 몰래 몰래 쓰는 옆에서 몰래 몰래 딴짓하고 이러는 것들. 어, 그런 것들 뭐 역할을 거리두는 거죠. 난 여기 진짜 나 이렇게 뭐 범생은 아니야 이런 거. 역할 거절 같은 건 완전히 뭐예요? 그 역할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아와. 이거 저기 이 영화 얘기예요. 대부 3 보면 대부 3 보면 거기 주인공이 그런 거죠. 집안이 이제 대부 1, 2에서 이제 마피아 집안의 보스의 아들이죠. 보스의 아들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찍이 자기는 정체성이라든가 그냥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그걸로 마피아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갱스터끼리 싸우면서 아버지하고 막 다 죽은 거죠.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고 하여튼 뭐 여차저차해서 아버지 형도 다 죽으면서 자기가 그 보스를 맡게 된 거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예, 나타나는 갈등을 처음에는 안 맡으려고 그러죠. 안 맡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형제와 아버지가 죽는 보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그 역할에 몰입해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 전에 계속 그거로부터 떨어지려고 했던 자기가 그냥 평범하게 갱스터로 벗어나서 하려고 했던 그런 자세가 역할 분리죠. 역할 거절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영화에도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친구란 영화 있어요. 부산을 배경으로 한 친구 중에서 거기가 주인공이 준석이죠. 준석이 말고 이제 나중에 준석이가 보낸 칼잡이들한테 칼 맞아 죽는.
동수가 나와, 동수. 아버지가 장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하죠. 어. 그러니까 동수가 이제 건달이 돼서 중간 보스가 돼서 돈을 좀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데 아버지가 거부하죠. 난 깡패짓 해가지고 벌어온 돈은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동수가 막 욕해요 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래 막 화를 막 내면서 뭐 장의사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막 그러는 거죠. 여긴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그 직업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뭐 장의사의 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싫어하는 그런 역할 거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수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장의사가 하는 일을 배웠는데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자, 어, 자, 지우고 넘어갑시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영국 비유인데 영국 비유 우리는 무대 위에 배우처럼 행동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특정한 인상을 갖도록 유도하죠. 여러분 그러나요? 그러죠. 아이 데이트하러 가 데이트. 마음에 드는 여성이나 남성 나타나서 데이트를 하면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나 나이가 드나 적게 드나 어느 특정한 공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거기에 잘 보이도록 하죠. 내가 딱 아까 말한 역할 부정 같은 역할 거절 같은 경우 저기 들어갔는데 정말 저 집단하고 못 어울리겠다. 그런 경우는 아주 말없이 조용히 나오든가 역할 거리두기를 하되 역할 거절을 이루지만은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은 인상을 갖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극에 비유하면서 중요한 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론트 스테이지하고 백 스테이지를 구별해요. 그러니까 무대죠, 무대. 말 그대로 전면 공간 혹은 뭐 후면 공간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지금 이게 앞무대, 뒷무대 그런데 프론트 그러니까 무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무대. 여기서 연극이 펼쳐지죠. 이제 공식적 공간이고 여기는 사회적 시선에 맞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뒷무대 가면 그 연극 벌어진 연극 공간의 뒷무대 가면은 사실은 거기서 연극 배우들이 연기하고 나서 긴장을 풀고 혹은 다음에 들어갈 이제 연극 무대를 준비하거나 안 그러면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건 사적 공간이죠. 예컨대 굳이 구절한다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온 거. 여러분이나 저나 뭐야? 무대에 서 있는 거죠. 프론트 스테이지에 있는 거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혹은 끝난 다음에 내 집에서 내가 널브러져 있고 여러분이 널브러져 있는 건 뭐야? 백스테이지죠.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집이다 해도 내가 내 방에 처박혀서 혼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하고 이제 밥 먹자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다 모여서 식사할 때 그 나타난 모습은 거긴 또 프론트 스테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뒷무대에서 앞무대로 나올 때 어? 그리고 이 앞무대로 나올 때 우리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특정한 인상을 갖도록 유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법이 바로 인상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임프레션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한 평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표정, 말투, 의상을 통제하고 연출합니다. 어. 그러니까 상호작용할 때 타인에 대한 어, 타인이 나를 보는 인상을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나에게 어떤 인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과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로 딱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자연히 습관화돼 있어요. 우리가 사회화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의식을 못해. 근데 이게 의식할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걸 의식하잖아요. 그럼 와 우리의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과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상호작용이 정말로 우리가 굉장히 엄밀하게 연출하고 있구나를 확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피로감이 확 다가오는 게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우리 인상 관리가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구나를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예컨대 면접 볼 때 있죠. 여러분 이제 졸업반들 취업 면접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면접도 정말 가고 싶은데, 응? 내가 진짜 취직했을 때 '야 씨 내가 졸업해서 여기 취직하면 나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딱 면접을 본 거야, 최종 면접을. 야, 여러분이 그쪽이 꼭 필요한, 그 회사가 꼭 필요한 인재라는 인상을 확 심어 주도록 인상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때 면접 보고가 나오면 피곤합니다. 그다음에 어 데이트나 미팅 뭐 이런 데 있잖아. 친구가 소개팅을 해 주러 갔어. 아이, 그냥 갔는데 생각지도 않고 별로 기대도 안 하는데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정말 인상 관리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어? 그 여성이 원하는, 그 남성이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순간순간 말하는 태도서부터 행위서부터 바디 랭귀지서부터 표정까지 엄청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 딱 끝나고 집에 오면 되게 피곤해요. 자,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게 단순한 대화나 뭐 이렇게 한번 쭉 만나는 뭐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자의 자가 아니라 이거 저겁니다. 이거 한자가 생략됐어요, 이거. 이게 뭐예요? 참여자의 자. 아, 자예요. sorry. 참여자의 자아다. 참여자의 자아와 사회적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의례적 규칙이에요. 사실상 이런 의례적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거 있죠. 시민적 무관심. 그 얘기했죠.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 시민적 무관심. 만약 사람들이 그 시민적 무관심을 의도적으로 행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는 아마 우리 일상이란 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사실상 이 의례란 것은 의례로서 이 상호작용은 그런 차원에서 의례란 건 뭐예요? 리추얼이잖아요, 리추얼. 리추얼 혹은 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쉽게 생각하면 종교 의례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굉장한 그 속에 상적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거죠. 뭐 종교 의례 그렇잖아요. 아니면 의례로서 제사 이런 거 생각해 봐요. 일정한 규칙이 있고 거기에 맞는 행위 동작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준하는 그런 마음가짐, 더 나아가서 준하는 마음가짐까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고 의례라 이건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정교한 식으로 꾸며져서 반복돼서 의례의 특징 하나가 그거예요.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생각해 봐요.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음. 제사도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반복되죠.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의례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우리가 행위가 정교하게 가다듬고 우리가 무척 신경을 쓰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뭐야? 우리가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야? 성스러운 거죠. 성스러운 거.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존속시키는 성스러운 행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음 상호작용 의뢰는 상호작용 의뢰는 우리가 존엄성을 가지고 매끄러운 관계 맺기를 하도록 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지속을 위한, 그쵸? 매끄러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의 지속을 위한 매일 매 순간 수행하는 일상의 신성한 노래다.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게 만드는 거죠. 드립경식으로 하면 신성한 거죠. 드립경이 종교에서 얘기하자. 종교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종교를 의례를 통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 공동체라는 사회라는 거죠. 우린 공동체라는 사회에 참여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 참여자의 자아와 사회적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결국 뭐야? 자아란 것은 내부에서 저절로 생겨난 상적 상호작용자들이 그 이전부터 얘기하는 고정불변의 어떤 불쑥소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고프만식으로 하면 무대 위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매 순간 뭐예요? 연극이
제작되잖아요. 제작 연출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제작하고 연출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무대에서 행위하는 배우이자 또 뭐예요? 연출가예요. 프로듀서예요. 그리고 감독, 영화에서. 큐 하는 감독의 그 역할을 모두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 역할을 맡은 배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 시나리오를 충실하게 진짜 마음속으로 받아서 연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연기를 서로가 존중할 때 정교한 일상이라는 협력 체계가 유지되죠. 자, 그다음에 고프만의 낙인 이론. 어, 스티그머라고. 스티그마는 저거죠. 그러니까 낙인. 뭐 그런 걸 써드릴게요. 낙인, 오명, 수치,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이제 한 개인이나 혹은 뭐 집단의 속성인데, 속성 중에서예요. 중인데 이게 이 속성 중에서 일부가 그 사람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타인, 일반인들과를 구별짓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을 격화시키도록 깊이 얼룩져 버린 오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오점. 이게 오점으로 나중에 변해 버리는 거예요. 요 자체의 속성 그 자체로 봤을 땐 이게 어떻게 보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거나 기껏해야 아주 그냥 작은 걸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의 결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개인의 결함 그 자체로만 결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징적 상호작용 과정 중에서 타인과 구별됨으로써 타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그 속성이 없는 타인들이 그 사람을 일종의 낙인을 찍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제해 버리고, 그리고 이게 배제된 사람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차원의 이제 분석이 드러나는 것이 이 사람의 스티그마 이론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속성인 속성인데 이게 개인의 결점은 아니다. 그런데 사회 대다수인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이 아니고, 그리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대에서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게 그 사람의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오염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오염된 정체성은 그 타인들이 이 사람을 격리하고 배제하는 요인이 되고, 본인 스스로가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뭐예요? 이게 뒤에 가면은 하워드 베커라는 사람이 2차 낙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2차 낙인이라고. 그러니까 범죄를 처음 저지르고 일탈을 처음 하다 걸렸어. 그래서 아유 저런 놈 저거 도둑질한 놈 그래서 한번 혼났다. 처벌받았다. 그러면 1차 낙인인데 2차 낙인은 뭐냐? 아니 난 그런 놈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야 근데 스티그마가 이게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어, 그러니까 당위적인 사회적 정체성과 실제적인 정체성 간의 괴리다. 어. 그러니까 이게 오염된 정체성이 돼버리니까 그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죠. 사회의 표준적인 정체성, 정상적인 정체성, 이 사람과의 차이.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아까 말했죠.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그 속성이 있지만 그 속성 자체가 그 사람의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데 이게 사회적 규범하고 마주쳤을 때, 사회 대다수 집단하고 마주쳤을 때, 대다수가 정해놓은 정체성과 마주쳤을 때 여기서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예요? 아까 마주쳤을 때 방금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냐? 어, 사회적 과정, 상호작용 간의 작용이 문제다. 정상기와 낙인 찍힌 자의 연기론적 상호작용이에요. 아주 연기론적 상호작용이 뭐예요? 아주 시나리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스티그마는 개인이나 집단을 불신임하는 사회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스티그마가 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라고 그러면 이제 음, 신체적 결함이나 혐오. 어. 그러니까 우리 뭐 그죠 옛날에 이게 장애인 비아냥거리는 얘기들 많았죠. 지금이야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리고 여전히 암암리에 있고 안 그러면 몸에 무슨 기형이 있다거나 혹은 심한 흉터가 있다거나 어, 예컨대 뭐 요즘 같은 경우 또 하나는 뭐 몸이 뭐 너무 비만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말라버렸다는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성격적 결함도 있죠. 예컨대 정신질환이 있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안 그러면 뭐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뭐 자살 시도 경력이 있거나 혹은 뭐 전과 기록이 있다 이러면 개인의 성격상 결함 뭐 성격상이 헷갈릴 수 있는데 개인의 특성이라고 보는 거죠. 특성. 작게는 성격상 결함서부터 특성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가 이제 편견을 가지고 대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이게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어떤 식으로 잘못 가냐면 정신질환자는 다 예비 범죄자인 것처럼 규정이 돼버릴 위험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집단과 종족 낙인, 이게 소수 집단, 소수 인종,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 특정 가문, 뭐 이런 거 있죠. 인종, 국적, 종교,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을 하는 거. 그 가장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잣대는 곰곰이 따져보면 대체로 정상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더 큰 잣대를 적용해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정상인이 아니 우리가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저 사람 낙인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 맞잖아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인이 증오하는 것이 정당화 시켜버려요. 어, 뭐 그 비근한 예로 그런 거죠.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 이게 그, 히, 그 이후에도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저기 진짜로 미국 남부 이런 데 가잖아요. 백인들. KK단 막 이런 데 본거지 이런 데 가면은 60년대, 70년대 흑인이 함부로 지나다니면 테러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테러했냐 그러면은 진짜로 막 집단 폭행해서 죽여버려요. 진짜 그런 사진 죽여버리고 나중에 목 매달아가지고 나무에서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기념사진 찍어요. 그게 7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그런 데서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강간범이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마을에서 일어난 강간범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다른 사람이 밝혀지게 되고 혹은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 여성을 한번 쳐다봤는데 쟤는 강간범이다 이런 식으로 몰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흑인들을.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자기네만의 기준을 정해서 백인들이 뭘 해도 못 따라오는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 데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우리 내부에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는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주로 약자들한테 적용되죠. 예컨대 노숙자라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적용하는 거다. 거기에 암암리에 범죄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그리고 더 강한 잣대를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티그마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스티그마 얘기를 한 이후로 이제 사회 심리학이라든가 뭐 여러 분야에서 사회복지처에서 이 스티그마하고 이런 거 가지고 사회적 배제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많이 사회학계도 그렇고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많이 그 원리를 규명하려고 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결국은 뭐예요? 여기 파워가 나왔지만 힘의 문제예요. 권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스티그마까지 했고요. 이제 넘어갑시다.
아웃사이더와 낙인 이론자인데 이제 하워드 베커라는 이제 흥미진진한 또 이론가가 굵직한 이론가가 등장합니다.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람도 큼직큼직한 일을 했어요. 하워드 베커의 번역서들도 지금 아직 뭐 많이 번역되진 않았는데 몇 개 중요한 작품 하나가 최근에 예술계라든가 이런 중요한 저작들 그리고 그 하워드 베커가 또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많이 쓴 글이 있어요. 사회학자의 글쓰기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아, 그 도서관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회과학자의 글쓰기라든가 그런 몇 권 책이 번역됐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 많이 번역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그 하워드 베커하고 그 감정이론 나온 그 폭실드 같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교시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어, 좀 쉬었다가 봅시다.